제가 15억에 팔게요.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아들이 가마터에서 통화하는 것을 몰래 들은 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형문화재로 있는 가마터를 팔겠다고 한 것인데요. 65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도예가 박진수. 평생 빚 갚으며 홀로 키운 아들이 마침내 효자가 되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둔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땅과 가마터를 팔아넘기려 합니다. 반대하는 아버지를 창고에 가두고 서류를 강요하는 아들. 절망 속에서 노인은 젊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데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따라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 문화센터 앞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65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박진수 도예 50년 회고전이라는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였어요. 제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린 걸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기분도 스며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훔쳐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을 이장님, 40년 지기 친구들,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가르친 제자들까지요. 문화재청에서 나온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평생 빚어온 옹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장독, 항아리, 물병, 그릇들. 하나하나가 제 손때가 묻은 작품이었죠. 특히 가운데 놓인 대형호는 10년 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소나무 장작으로 구워낸 작품이었어요. 박진수 선생님, 문화재청 과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년간 전통 옹기 제작 기법을 지켜오신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 달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순간 전시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형문화재.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이나 만지며 살아온 제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건설회사 이사라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밀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엔 작업실에 거의 오지 않다가 오늘만큼은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박진수 선생님의 아들 박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아버지는 제게 단순한 부모가 아닙니다. 삶의 스승이고 자랑입니다. 어머니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사람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저도 감동받아야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민호의 눈물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본능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약속드립니다.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전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제자 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28살의 젊은 도예가였죠.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가마터 주변을 돌아다니던데 혹시 아세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인데? 잘 모르겠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사진도 찍고 뭔가 재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민호가 끼어들었죠. 아, 그거 제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문화재 지정 준비하느라요. 걱정 마세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이끌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준비한 곳에서 하룻밤 묵으시죠. 좋은 펜션 예약해뒀어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제 작업실 옆 방에서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효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그녀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차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말이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섰어요. 외딴 산속에 펜션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어요.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왔을까? 가슴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조용한 곳에서 푹 쉬세요.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얘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했지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예감했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그것도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시간은 1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봄날이었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향기가 났어요. 봄이 왔다는 신호였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 냄새만큼 좋은 게 없었죠. 어젯밤에 빚어둔 항아리가 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축축한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가마 쪽으로 갔습니다. 나흘 전에 불을 지핀 가마가 아직도 따뜻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했죠. 1200도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식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이틀만 더 기다리면 가마를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 장작을 쌓아둔 곳을 점검했어요. 여름까지 쓸 분량이 충분히 있었죠. 요즘 젊은 도예가들은 전기나 가스 가마를 씁니다. 빠르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장작 가마를 지켰어요. 전통 방식이 만들어내는 불의 흔적, 그 자연스러운 색감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 해가 작업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물레에 앉아 새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다정했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작업실에 가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작업실에 오겠다니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아버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얼른 작업실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었죠. 아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혹시 도예에 관심이 생긴 걸까? 가업을 잇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10시쯤 됐을 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민호가 내렸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수진도 함께 내렸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말이죠. 아버지.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키가 더 커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줄어든 걸까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건강하시죠? 그 손길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 내가 초등학생 때 마지막으로 왔었지. 그때 흙 만지며 놀던 기억나니. 어렴풋이요. 민호가 물레를 만졌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보더니 얼른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수지는 작업실 구석에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흙이 옷에 묻을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를 무형문화재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가능성이 높대요. 정말이냐? 손이 떨렸습니다. 무형문화재라니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서류 준비가 좀 복잡해요. 민호가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도 필요하고 가마터 도면도 있어야 하고 작품 목록도 정리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작업만 하세요. 고맙구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래, 서류는 다 어디 있어? 서재에 있어. 가져다 줄게.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찾을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세요. 그가 서재로 갔어요. 한참 후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다야. 평생 모아둔 거니까. 민호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점심은 같이 드시고 가. 식사 준비할게. 아니에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민호가 시계를 봤어요.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서류 정리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들은 곧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혜진이가 왔습니다. 물레 돌리는 걸 배우러 오는 날이었거든요. 선생님,
아까 누가 왔다 갔어요. 차 소리 들었는데요. 아, 우리 아들이 왔었어. 오랜만에 말이야.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아드님이요. 그게 몇 년 만이에요. 한 3년? 아니, 5년은 됐을걸. 혜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좋은 일이야. 문화재 지정 도와준대.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낯선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늦추며 가마터 쪽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다가가려는데 차가 빠르게 떠나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털어냈죠. 민호가 문화재 준비한다고 했잖아. 관련된 사람들이겠지. 아들을 믿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작업실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형문화재.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겸손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혼잣말을 했어요. 전통을 제대로 지켜내야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아직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전주 한옥마을 가실래요? 문화재 지정 기념으로 효도 여행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민호가 왔어요. 이번에는 새 차였습니다. 더 크고 비싼 차였죠.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싶었어요. 짐은 없으세요? 하룻밤만 자고 올 거니까 괜찮아. 간단히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뒷자리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글라스 대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죠? 그녀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 봄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구나. 전주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내내 민호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작품은 잘 팔리세요? 제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가마터 땅은 얼마나 넓어요? 질문이 많아서 신기했지만 관심 가져주는 게 기뻤죠.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정말 효자가 다 됐구나 싶었죠. 먼저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개인 방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밥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반찬이 20가지도 넘게 나왔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민호가 계속 제 앞에 음식을 놓아줬습니다. 식사 후에는 한복 가게에 들렀어요. 민호가 고급 한복 한 벌을 골라줬습니다. 문화재 지정식 때 입으세요. 선물이에요. 값을 보니 1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니다. 이건 너무 비싸. 괜찮아요. 아버지 위해서라면요.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도자기 가게, 전통 공예점, 한지 공방을 구경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이 좋았죠.
민호와 수진도 웃으며 따라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많은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에 들어갔어요. 한옥 스테이였습니다. 방이 따뜻하고 깨끗했어요. 민호가 짐을 풀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1시간쯤 후에 올게요. 그들이 나간 후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한옥 지붕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그게 오늘 낮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정장 입은 남자 셋이서 가마터를 한참 둘러보고 갔어요. 줄자로 뭔가 재기도 하고 사진도 엄청 찍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둘러보고 갔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문화재청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명함은 안 주고 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민호가 준비한다고 했어. 관련된 사람들일 거야. 걱정 마. 정말이요. 그럼 다행이에요. 혜진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땅인데 함부로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 내 아들이 알아서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왜 민호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떨쳐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해. 내 자식인데. 1시간쯤 지나 민호와 수진이 돌아왔어요. 둘 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었니? 아, 그냥 지인 만나고 왔어요. 별일 아니에요. 민호가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운전에 집중했고 수지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어요.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누가 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가마터 쪽으로 가보니 더 심했어요. 풀이 밟혀 있고 땅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거. 손을 뻗으려는데 민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 그거 측량팀이 왔었나 봐요. 문화재 지정 준비하느라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문화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종 심사에 통과하셨어요. 다음 달 15일에 지정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입니까?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죠.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됐다. 통과했어. 아들아, 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도 기뻐 보였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아서 축하 파티 할게요. 기대하세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가마터가 불타고 있었어요. 누군가 흙으로 만든 제 얼굴을 짓밟고 있었죠.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었어요. 별들이 사라지고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날이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이장님이 주도해서 준비한 자리였죠. 무형문화재 지정은 마을 전체의 영광이라며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회관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죠. 파전, 김치찌개, 불고기, 떡까지.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박 선생님 축하합니다. 40년 지기 친구 동식이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무형문화재가 나오다니. 자네 덕분에 우리도 어깨가 으쓱하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청년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제자들도 왔습니다. 혜진이를 비롯해서 5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건넸죠. 펼쳐보니 액자였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고맙다 얘들아. 목이 메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희한테 더 많이 주셨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호도 왔습니다. 수진과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효자네, 정말 효자야. 칭찬이 쏟아졌죠.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아버지를 잘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죠. 저도 감동받아야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연기 같았어요. 너무 완벽한 연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믿고 있었죠.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잔치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술잔이 오가고 노래가 흘러나왔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 축하해주고 아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해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그들이 차에 올라탔죠. 저는 회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아 정리를 도왔어요. 빈 그릇을 모으고 테이블을 닦았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봄날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업실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이상했죠. 분명 불을 끄고 나왔는데 가까이 가보니 민호의 차가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갔지?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네, 감정가 나왔어요. 토지 평가 결과 나왔다고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토지 평가?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였어요. 15억이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좋아요. 계약 진행하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억. 계약.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문화재 지정되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처리해야죠. 빨리요. 지정식 전에 소유권 이전 끝내야 해요. 아버지는 모르시게 해야 하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죠.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준비하세요. 서명만 받으면 되니까. 아버지 도장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하는 듯한 한숨이었죠.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작업실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고 떠나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손으로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죠. 민호가 제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게 제 가마터를 저도 모르게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거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호가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들었어요. 15억, 계약, 개발 제한, 소유권 이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모습.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배신할까요? 가슴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어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와 방금 들은 대화의 충격.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어제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죠. 창밖으로 가마터가 보였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게 돈으로 바뀐다고요. 아들 손에 의해서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죠. 오늘 민호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다정했어요. 어제 잔치 정말 좋았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연기가 완벽했죠.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시간 되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그냥 얼굴 보고 싶구나. 잠깐만 들를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이 왔어요. 네, 저녁에 갈게요. 저녁 6시쯤 민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지는 안 왔죠.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저는 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내 아들,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이 아이가 정말 날 배신했을까요?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니? 하고 싶은 말 없고.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들었어. 내가 전화하는 거. 작업실에서.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뭘 들으셨는데요?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토지 감정가 15억. 계약 진행. 문화재 지정 전에 처리하라고. 다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였죠. 설명해봐. 무슨 일이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의 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이 어려워요. 빚이 많아요. 이대로는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왜 몰래 땅을 팔려고 해? 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이 낡은 가마터 지키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아들이 중요하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 다 중요했어요. 가마터는 제 인생이었고 민호는 제 자식이었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너무 잔인한 질문이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토지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진수, 매수인 대성건설, 매매 가격 15억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대성건설. 이름이 익숙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것 같았죠. 불법 개발로 문제가 됐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에 내 땅을 판다고요. 가마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죠. 안 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안 돼, 민호야. 이 땅은 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50년을 지켜온 땅이야. 여기엔 우리 집안의 역사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걸 팔아? 아버지.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역사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밥 먹여줘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문화재 지정되면 못 팔아요. 개발 제한 걸리니까. 그럼 팔지 마. 다른 방법을 찾자. 제가 도와줄게. 대출을 받든지.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대출이요. 아버지 나이에 누가 대출해줘요. 담보도 없으면서요. 이 땅이 담보야. 가마터가 있잖아. 그게 바로 담보예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발 못하는 땅이 무슨 담보예요. 문화재 지정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차라리 지금 팔아야 죗값을 받아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관계가 얽힌 두 사람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밤새 흙 빚어서 번 돈으로 너 학교 보냈어. 대학까지 보냈잖아. 그런데 이게 뭐니?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키워주셨죠. 평생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날 키웠다고, 희생했다고. 지긋지긋해요. 제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민호의 눈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원망, 분노, 그리고 증오까지. 제가 몰랐던 감정들이었습니다. 가난했잖아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닐 때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명품 옷 입을 때 저는 시장 옷 입었고요.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아버지가 날 키운 방법이에요. 최선을 다했어. 내가 가진 걸 다 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한 거잖아요. 회사 이사까지 됐는데. 그게 성공이에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말해서 뭐해요? 아버지는 흙밖에 모르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장 나가. 서류 가지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날 내쫓으실 거예요. 그래. 나가.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는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꺼져.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결국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될 거예요.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민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생각 바뀌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할 말이 없었어요. 작업실에서 혼자 물레를 돌렸습니다. 손은 흙을 빚고 있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차가웠던 그 눈빛, 냉정했던 그 목소리.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혜진이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가마터에 또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엔 포크레인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뭐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가마터 입구에 노란 포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 서너시 주변을 재고 있었죠. 뭐 하는 짓이야?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대성건설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미리 측량하러 왔어요. 공사라니. 여기 내 땅이야.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공사.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입니다. 박민호 이사님께 받았습니다. 대리인 계약이라고 하시던데요. 대리인. 민호가 대리인 계약을 했다고요. 제 도장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생각났습니다. 한 달 전 서류를 맡길 때 도장도 같이 줬었죠. 문화재 서류 준비한다고요. 이건 무효야. 내가 동의한 적 없어. 당장 나가.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문제 있으면 박 이사님께 연락하세요. 그들은 계속 일을 진행했습니다. 혜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 신고하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죠. 하지만 민호에게서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공사 현장이시죠? 제가 준비했어요. 어차피 서명하실 거잖아요. 미리 진행하는 게 낫죠. 이 자식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중단시켜.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민호가 웃었어요. 부르세요. 계약서는 합법이에요. 대리인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혜진이를 보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넌 먼저 가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두고 못 가요. 함께 있을게요. 그날 저녁 다시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2시 펜션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주소 보냅니다. 주소가 따라왔죠. 산속 어딘가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혜진이가 말렸어요. 위험해 보여요. 외진 곳이잖아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죠. 다음 날 오후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했어요. 점점 깊어지는 숲속으로 들어갔죠. 민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1시간쯤 달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수진의 차도 보였죠. 둘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차에서 내려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절대 안 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갔죠. 뭐 하는 거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룻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추운 곳에서 밤새 계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힘이 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민호야, 제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 밧줄을 가져왔어요. 기둥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묶이고 허리가 묶였죠.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 미친 짓을 왜 하는 거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세요. 서명할 건지 말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여기 계셔야 해요. 수진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빠,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너무 오래 두지 마요. 그녀의 걱정은 민호를 향한 것이었어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알았어. 내일 아침 다시 올게요. 그들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다가 얼마 후 꺼졌어요.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민호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가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조각칼이었습니다. 도예 작업할 때 쓰는 도구였죠. 항상 지니고 다녔거든요. 희망이 보였어요. 손목을 비틀어 조각칼을 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밧줄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죠. 65년 동안 흙을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섬세한 작업에 익숙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손목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쉬웠어요. 허리의 밧줄도 풀었죠.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참 서 있지 못했거든요. 기둥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로 가야 했어요. 도망쳐야 했죠. 하지만 차 열쇠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걸어서 내려갈 수도 없었죠. 산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혜진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제발 받아라. 세 번째 신호음에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산속에 갇혀 있어. 주소를 말해줬어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그러신 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와줘. 사람들 데리고 와. 경찰도 불러줘.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창고로 몸을 숨겼어요. 민호가 나온 것을 알면 찾으러 올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추웠지만 참았어요. 곧 구조될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차와 혜진이의 차가 들어왔죠. 제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쳤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경찰이 펜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호 씨죠.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손목의 상처, 밧줄 자국, 모든 걸 기록했죠. 민호는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옆에서 계속 함께 있어줬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담요도 덮어줬죠.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법이 지켜줄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최소한 안전하니까요. 작업실에 들어가 물레 앞에 앉았어요. 흙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어요. 문화재청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혹시 지정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담당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집안 문제로. 그런데 말씀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어요. 마을 분들께서 탄원서를 보내주셨어요. 100통이 넘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증언이 가득합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선생님이 40년간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선생님의 인품과 기술이 더욱 소중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정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제가 평생 함께한 이웃들이요. 오후에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였어요. 박 선생님,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오. 많이 놀라셨겠소.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우리가 뭘 했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요. 이장님이 웃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요. 아들이 몰라봐도 우리는 압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혜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화면에는 탄원서 목록이 떠 있었어요. 정말로 100통이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었죠.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클릭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식이 형이 쓴 거였어요. 박진수 선생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을 일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도로 공사, 마을 회관 건축, 노인정 수리, 언제나 먼저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아주머니가 쓴 거였어요. 혼자 사는 저희 같은 할머니들 밥을 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만들어 돌리셨고 겨울이면 연탄을 날라주셨습니다. 한 번도 대가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10년 전부터 방과 후 도예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셨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차별 없이 가르치셨죠.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예술을 배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00통이 넘는 글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순간들이었죠. 그저 당연하게 살았던 날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었어요. 마지막 탄원서는 혜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등록금을 대주시고 작업실에서 일하게 해주셨죠. 지금 제가 도예가가 된 건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혜진이를 봤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사기와 감금죄로 기소됐다고 했어요.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합의를 원하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미워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대답했어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날짜는 다음 달입니다. 지정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준비한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민호 사건 때문에 더 주목받게 됐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증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123호 전통 옹기 제작 기능 보유자 박진수. 무거운 증서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자들도 보였고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영예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마을 분들, 제 곁을 지켜준 제자들, 모두의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65년을 흙과 살았습니다. 계속 말을 이었죠. 가난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손에 묻은 정직한 만큼 돌아오니까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마을 분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자들이 함께 서줬습니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이 상을 그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죠.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도 흙을 빚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를 키우겠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기쁨이었죠. 저녁 무렵 마을로 돌아왔어요. 작업실 앞에 섰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곳, 거의 팔릴 뻔했던 이곳.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지켜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물레에 앉았죠. 흙을 만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시 흙을 빚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요. 작업실 앞마당에는 해바라기가 피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운 거예요. 생명의 신비가 느껴졌죠. 가마터는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제자들이 늘었거든요. 혜진이를 비롯해서 이제 10명이 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전통 옹기를 배우러 전국에서 찾아왔죠. 선생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25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물레 위에 항아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여기 봐.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을 빼고 흙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수민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항아리가 바로 섰습니다. 와, 됐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죠. 잘했어.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야. 칭찬해 주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혜진이가 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도 선생 노릇을 하게 됐죠. 지켜보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을 그녀가 다시 전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긴 테이블을 놓았어요. 제자들이 각자 도시락을 꺼냈죠. 선생님, 이거 드세요. 수민이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대요. 고맙구나.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서 도예 체험장 만들기로 했소. 선생님 작업실 옆에 말이요. 정말입니까? 놀랐어요. 네, 군청에서 예산 지원해 준답니다. 무형문화재 계신 마을이라고 특별히 배려해 줬소. 관광객들도 오고 아이들 체험학습도 할 수 있을 거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마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고맙지. 선생님 덕분에 마을이 살아나고 있어.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왔습니다. 체험학습이었어요. 선생님, 흙 만져도 돼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마음껏 만져봐. 아이들이 신나서 흙을 만졌습니다. 작은 그릇을 만들어 봤어요. 손바닥만 한 접시였죠.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이거 구워주실 수 있어요.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다음 주에 구워서 학교로 보내줄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흙을 쓸고 물레를 닦았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였어요.
민호가 면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물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가능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호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머리도 짧게 깎여 있었어요. 최수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들었죠.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땅이 그렇게 필요했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여기서 뭘 배웠니? 무엇을 깨달았니?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돈만 쫓아가고 성공만 바라보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가 중요한 건데? 사람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마을 사람들의 정이요. 혜진이 같은 제자들의 진심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 얘기 들었어요. 다들 후회하더라고요. 욕심 부리다가 인생 망쳤다고. 저도 그래요. 욕심이 저를 망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출소하면 말이야. 민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나는 강요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내 말에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몰라줬어. 내 마음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욕심이 과했고 불효를 저질렀어요. 다 제 책임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민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민호야. 네. 나중에 나오면 연락해. 차라도 한잔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도소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높은 담장이 하늘을 가렸어요. 저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마을로 돌아왔어요. 작업실에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혜진이가 웃으며 맞아줬죠. 그래, 다녀왔어. 점심 먹었니?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준비한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저녁 무렵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그릇들을 넣었어요. 제자들의 작품도 함께 넣었죠.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아름다웠어요. 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5년을 흙과 함께 살았어요. 가난했고 외로웠지만 후회 없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정직한 만큼 돌려주니까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제자들, 마을 사람들, 함께 흙을 빚는 친구들. 이들이 제 가족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하늘 아래 가마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이가 옆에 왔어요. 선생님,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흙을 빚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명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삶이라는 것을 65년 만에 깨달은 진리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가마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